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리나입니다. 저희 시장이 쉬어가는 동안 국제유가가 $70 선을 돌파했습니다. 3년 6개월 만의 일인데요. 이 유가 상승은 달러 상승으로 이어져서 달러 가치까지 이끌어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 가속화 전망 때문이겠죠. 시장 상품은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지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상품 간의 연관성 그리고 전문가들이 보는 시장 전망에 대해서 꼭 체크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시장 동향부터 체크하고 가야겠죠. 시장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5월의 둘째 주 첫 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코스피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62% 상승하면서 2,476.68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을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이 721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58% 상승하면서 861.30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은 매도세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해외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0.05% 하락을 하면서 6,822.75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함께 보시면요. 현재 0.07% 하락을 하면서 2,660.80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면요. 현재 0.08% 하락을 하면서 92.679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 함께 보시면요. 0.14% 상승을 하면서 1,316달러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루드 오일 함께 보시면요. 0.90% 하락을 하면서 70.09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국 증시는요. 이 기술 기업들이 상장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1.48% 상승을 하면서 3,136.645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항생 종합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항생 종합지수는 0.23% 상승을 하면서 29,994.26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시세 함께 보시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를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 비트코인은요, 현재 0.26% 상승을 하면서 1,045만 2천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이다,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그리고 이더리움 모두 상승세입니다. 다음 화폐 함께 보시겠습니다. 퀀텀 함께 보시겠습니다. 퀀텀은요, 현재 0.04% 상승을 하면서 23,86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리플만이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네오 그리고 스텔라룸의 비트코인 캐시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거래량 순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이오스입니다. 2위는 비트코인 캐시고요. 3위부터는 이더리움 그리고 트롯, 비트코인 이렇게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이었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슈퍼스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주요 해외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앤가이드 시간입니다. 저희 화요일마다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근로자의 날이어서 화요일에 못 뵀는데 오랜만에 뵈니까 좀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으세요? 네, 어제 좀 연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좀 표정이나 얼굴 화색이 좀 도는 것 같습니다. 기운 내서 그러면 오늘도 이제 글로벌 이슈 같은 잘 분석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짚어보면 좋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올게요. 네, 글로벌 이슈 첫 번째입니다. 당초 이달 12일로 알려졌던 이란 핵 협정 결정 시한이 8일로 앞당겨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치솟았습니다. 국제유가를 움직이는 요인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잠시 후에 이현민 멘토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란 핵 협상 및 미중 간 무역 갈등 심화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등장할 미국발 이슈들이 산재한 만큼 첫 번째 이슈 분석 후에 미국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와 관련된 소식인데 우선 소식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네, 먼저 트럼프의 이란 핵 발표 일단 하루 앞 임박으로 일단 국제유가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국제유가가 전일 2014년도 11월 이후에 이제 70달러 선을 안착을 하면서 약 3년 반 만에 이제 70달러를 안착하는데요. 이렇게 유가가 갑자기 급등하게 된 이유는 지금 이란과 핵 협정 문제 자체를 원래 당초 12일이 아닌 이제 8일로 결정하겠다고 일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하였는데요. 이런 발언 이후에는 살짝 하락세를 보였었던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아시아장에서도 견고하게 70달러를 안착하면서 지금 현재 유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집중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네, 유가가 7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좀 있긴 했었지만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향후 방향성과 같이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4년도 11월 이후에 이제 유가는 최고치의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먼저 미국과 이란과 핵 협정 관련 결정이 이제 임박한 데다가 이제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가 좀 심화된 요인이 좀 가장 큰 요인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업거래소에서 일단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70.73달러로 1.51% 정도 일단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런던 선물거래소에서도 어제 사고 팔린 이제 거래대한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도 배럴당 76달러로 일단 1.71% 상승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증시 마감 무렵 일단 트위터를 통해서요, 이란 핵 협정 문제를 10일이 아닌 일단 8일 날 일단 핵 협상을 파기한다면은 이제 원유 공급이 좀 줄고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흐름 자체를 일단은 밝혔기 때문에 8일이라면 금일, 오늘에서 한국 시간 기준은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 3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발표로 인해서 만약에 파기를 했을 때는 원유 공급이 좀 줄어드는 현상, 그리고 만약에 파기를 안 한다 했으면 잠시 이러한 급등 자체를 보였던 부분이 좀 완화가 되면서 일시적인 좀 약세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원유에 대해서 6가지 상승 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름 운전 시즌이죠. 드라이빙 데이와 그리고 전반적으로 견고한 일단 경제 성장 자체로 인해서 원유 수요는 지속적으로 일단 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오늘 새벽 3시 이러한 발언 자체로 인한 어떻게 움직임 자체가 보일지 일단 상당히 일단 중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시적인 좀 하락세 나타나든 또는 파기를 하면서 급등세가 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효과일 뿐 점차적으로 좀 점진적인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러한 흐름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미국 측에서 이 이란 핵 협정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발표가 될지 계속 오늘 특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와 관련된 뉴스인데 어떤 뉴스인지 먼저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네, 먼저 뉴욕 증시 자체가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던 이란 핵 협상 주목에 일단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우지수가 0.39%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제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은 이란 핵 협상으로 인해서 미국 주요 3대 지수가 어떻게 움직임을 보일지, 그래서 이러한 발표를 두고 현재 뉴욕 증시 자체는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 흐름을 타고 있었었는데, 추가적으로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좀 이슈를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한국 증시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좀 전망성을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성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먼저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에 따라 일단 한국 증시가 가장 크게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왜냐, 지금 한국 시장 자체가 휴장 시간을 갖고 미국 증시가 마친 이후에 다시 개장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 대부분 한국 증시도 좀 상승하는 이러한 요인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뉴욕 증시 자체는 일단은 이란 핵 협정 관련 결정을 좀 주시하는 가운데 일단 상승 마감으로 이제 전이를 하였었죠.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 관망세가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관련해서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발언을 할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러한 흐름 말고도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상승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유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다시 한번 시장의 안정화는 빨리 찾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좀 지난주 후반 일단 증시 전반적으로 좀 활력을 불어넣었고 또 애플을 중심으로도 기술주까지 좀 강세가 이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주가는 장중 187.67달러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도 일했던 부분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가나 이란 핵협정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효과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인다는 이유가 제가 이런 식으로 뒷받침을 조금 더 드리고 싶고요.
또한 지금 두 번째 문제죠.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갈등도 일단은 계속 아직까지는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위아래로 조금 더 계속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란 핵협정 그리고 미국, 중국 간의 일단은 무역 정책도 증시에 직접적으로 일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거리들이 일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보는 것보다도 계속 대의 단타 위주로 일단은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이슈들 자체가 조금 안정화가 되거나 완전히 해소된 이후부터는 좀 큰 방향으로 봐주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으나 일시적인 이러한 효과들 때문에 좀 중장기 포지션보다는 대의 관점으로 일단은 최대한 내려갈 때 매수 관점으로 일단 봐주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좀 전반적인 방향성을 보고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이현민 멘토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텐데요. 네,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일단 성공과 실패는 스스로의 감정을 지배하는 데 달려있다라는 가이드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감정을 조절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좀 어떻게 하면은 투자하는 데 좋을까요? 네, 먼저 기본적으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었을 때 이러한 그 명언 자체는 일단 심리투자가 대가인 알렉산더 엘더의 명언이었는데요. 일단 감정 자체가 일단 계좌에 직접적인 좀 영향을 미치고 또 참신한 매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만하거나 또 흥분한다면은 계좌가 좀 고난을 겪는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감정 조절이 조금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해야 되는데 손실이든 수익이든 났을 때 감정 기복이 심한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하루하루 매매가 아닌 지속적으로 또 하려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조금 더 흥분되거나 좀 빠를 때는 조금 더 천천히 한 템포 쉬어가면서 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러한 것도 좀 자체가 안 된다 했을 때는 오늘만 꼭 우리가 거래하는 날이 아닌 내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날 같은 경우 하루 쉬면서 조금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의미에서 일단 이러한 가이드를 제시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한 줄 평도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일장 매매 좀 어떻게 하셨는지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장 매매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유로 FX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의 경우에는 일단은 대체율이라서 따로 이제 오늘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유로 FX 시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유로 FX는 좀 지난주 있었던 FOMC 금리 동결 이후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고용지표가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실업률이 17년 만에 4% 아래로 내려가면서 향후 금리 인상 경로에 큰 영향을 일단 주지 않을 것이라 전망에 좀 하락세를 지수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좀 유로존 소매 부분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그리고 투자자 신뢰 지수를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유로존 경제 성장에 대한 회의감이 일단 이런 식으로 하락세를 유지를 시켰는데 다만 지금 금일 시가고 저가 라인 부분에 1.95 라인대 부분에서는 일단은 계속 1.95 라인 중반대에서는 계속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시가고 저가 라인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같이 아래쪽에서 하단에서 붙어있을 때 좀 강한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차적으로 1.917 라인 자체를 갱신한다 했을 때는 전일 시가였던 1.9930 라인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상방을 열어둘 수 있으며 2차적으로는 전일 고점 부분에 1.2 라인 때까지도 일단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아래쪽에서 일단 매수 대응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도적 접근은 일단은 금일 시가하고 저가 라인 자체가 당일 저가 라인, 현재 당일 저가면 1.95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1.95 라인 자체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 눌린 매수적 접근 관점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오일입니다. 자, 오일의 경우에는 아시아장에서부터 계속 70달러대를 유지한 상태로 일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일본 이슈에서 다뤘던 것처럼 지난 2014년도 11월 이후 3년 반 만에 일단 70달러 자체를 돌파를 한 이후에 지금 계속 안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우려 그리고 베네수엘라 산유약 감소 우려 때문에 일단 상승을 보였는데요. 일단 금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 기준 새벽 3시에 이란 발언 자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일시적으로 협정 파기라든지 또는 파기를 안 하고 지속됐었을 때 일시적인 움직임 자체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서 미리 예측하고 투자하기보다는 약간 관망세가 있을 때는 차라리 발표 이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금일 일단 시가하고 지금 중심선 자체는 약 70달러대에서 일단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70.18 라인 자체가 상승한다고 봤을 때는 위쪽으로는 전일 고점인 70.84 라인까지도 일단 위아래로 일단 70씩 열어둘 수 있겠지만은 지금 유럽장과 미국장 자체에서 일단은 아직까지 좀 관망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발표 이전에라도 살짝 방향을 잡아준다 했을 때는 당일 저가로부터 한 100틱 정도, 그렇다면 70.90 라인과 그리고 위쪽에서는 69.20 라인까지 하방으로 좀 열어두시면서 위아래로 100틱씩 조금 더 제한된 움직임에서 나올 것을 열어두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조금 더 70 라인 자체에서 지지를 받았을 때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까지는 계속 매수세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현민 멘토님과 해외 선물 전략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중국장 이야기 그리고 유망투자 종목에 대해서도 소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연휴 잘 보냈는데 제가 신경성 염증이 와가지고 지금 얼굴이 살짝 부었는데요. 네, 같은 사람입니다. 네, 저 다른 사람이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전일장에는 중국장 어떻게 마감이 됐었는지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상해 종합증시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랐는데요. 일단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상해 종합지수가 한 1.48% 올랐고, 선전 홍분지수가 1.92% 상승했고요. 창업한 지수가 2.7% 급등한 상당한 좀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미국 대표단이 지금 중국에 와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결과는 뭐, 얻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중미 무역 분쟁이 조금 완화되지 않나. 제가 이거 신세계 시간에도 얘기 드렸었는데, 미국 방중단이 가가지고, 싸우러 가지 않을 거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모색할 거다라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 나타난 것 같고요. 그다음 워렌 버핏이 중국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좀 상승을 했고, 주말 사이에 좀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윗으로 상해 지수는 6천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거짓 뉴스, 가짜 뉴스였다. 뭐 이런 해프닝도 좀 있었고요. 제기, 석유, 전기, 바이오제약, 전자, IT 전부 다 급등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네. 중국장에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짚어보면 좋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차이나 이슈 첫 번째입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이 올해 1분기 매출을 공개했습니다. 전년 대비 61%나 증가한 매출을 보이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알리바바의 호실적 이유와 향후 성장세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지금은 중국에 투자할 때라면서 중국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 같은 발언을 한 이유와 그 속내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 살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떤 뉴스인가요? 네, 알리바바가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얘기가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첫 번째로 매출이 619억 3,200만 위안. 발음하기 힘드네요. 네, 엄청난 이익을 거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1%나 증가한 그런 수치라는 점이죠. 그리고 중국 소매 마켓플레이스상 연간 사용자 수, 이것도 좀 중요한데요. 이 사용자 수가 좀 지속적으로 늘어야 향후 매출도 좀 기대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사용자 수가 5억 5,200만 명.
3,700만 명이 늘었다고 해요. 그 다음 매출은 58% 증가, 영업이익은 40% 증가. 지속적인 고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네. 알리바바가 실적 역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미국 나스닥 내에서 기술주 강세에도 이 알리바바가 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아마존이랑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알리바바가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한 이유들에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가 이제 호실적을 기록한 이유를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는 신제품을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미뤘던 부분이 뭐냐면 신선 제품들, 그러니까 유기농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눈 돌린 거죠. 이쪽 오프라인이 상당히 좀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험마샨성의 오프라인이 매장이 이제 중국 전역에 한 46개 매장, 그리고 13개 도시로 확대가 되면서 온라인 쇼핑몰, T몰, 오프라인 쪽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 T몰 역시도 꾸준히 계속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 약 74개국, 이 T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한 74개국 18,000여 개의 브랜드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T몰이 중국에서만 좀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퍼져나갈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몰이고요. T몰, 우리나라 그 T뱅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약간 그거 비슷해요, 실제로도.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인 아리운도 지금 한 100% 이상 계속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서도 상당히 성과를 잘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전자상거래 업체를 라자다를 인수를 했었는데, 이 라자다가 인수하자마자 94%나 성장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배송,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쿠땡 보면은 무슨 쿠땡 뭐 로켓 배송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알리바바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성장세가 상당히 뛰어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보다 보니까 아마존이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온라인, 물류, 그리고 클라우딩 컴퓨터 사업까지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까지 좀 진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아마존과 비교했을 때 앞으로의 이 알리바바의 성장세는 좀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전략 같은 경우가 아마존하고 알리바바하고 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보면 아마존 전략을 알리바바가 사실 따라가고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누가 먼저냐라기보다는 일단 따라가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 시장이 이제 철저하게 좀 다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아마존은 미국 등 약간 선진국 위주로 많이 공략을 하고 있고요. 알리바바는 신흥국 시장 위주로 공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 동남아시아, 인도, 남미 이런 국가들 좀 타겟으로 잡고 있고, 추후에 이 시장들이 좀 중첩되지 않을까. 아마존은 신흥 시장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고, 알리바바는 신흥 시장 갔다가 선진국 시장 갈 생각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두 회사가 격돌할 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게 이제 가장 좀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알리바바의 차트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알리바바는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 주식이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검색을 하실 때는 나스닥으로 검색하셔야 된다는 거 얘기 드리고요. 알리바바가 지금 실적을 발표된 뒤로 이렇게 주가가 빵빵 뛰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저점을 계속 다지고 있었는데, 알리바바 역시 저점을 깨지 않고 흐름을 탄 부분이고요. 최소한 이 정도는 당연히 가겠죠. 가고 역사적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지금 포인트는 조금 살짝 접근하기 그렇고요. 한 템포 쉬어갔을 때 그때 접근하는 흐름, 아니면 지금 전고점을 여기 완전히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리바바가 지금 실적과 함께 주가 역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워렌 버핏이 중국 투자를 강조했다고요? 네, 워렌 버핏이 지금 중국 투자를 강조했는데, 6일날 이제 오마어 현인 워렌 버핏이 버크셔셔가 연례 주총을 했었는데, 그 주총 때 발언들이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좀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런 협력 관계 속에서도 결국 중국이 다시 한번 부상할 거다. 그래서 중국에 지금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네, 이 워런 버핏이 예전에는 애플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이 기술주, IT주를 좀 끌어올린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좀 중국의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발언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걸까요? 예,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뉴욕 시장에서 지금 워런 버핏 때문에 난리죠. 워런 버핏 애플 추가 투자하고 막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워런 버핏이 지금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 투자하지 않은 거 후회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 뭐 그러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슈의 중심이 지금 워런 버핏이긴 한데 이 오마이언이 워런 버핏이 원래 연례 이제 주주총회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과 중국 지금 미국 대표단이 지금 중국에 지금 방문해서 지금 협상을 막 진행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무역 마찰도 좀 있지만 양국이 협력 속에서도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협력을 하는 가운데 분쟁도 있고 협력도 하고 그런 관계에서 서로 양보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런 낙관론을 좀 제시를 했고요. 최근에 중국 성장 잠재력을 다시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중국 투자를 좀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꺼냈습니다. 실제로 워런 버핏은 2000년대 초에 이미 중국에 많이 투자를 했었고요. 중국 투자의 달인입니다, 사실. 네, 그리고 2002년에 페트로차이나 대표적인 걸로 얘기 드리면 2002년 차이나 페트로차이나에 투자를 해가지고 약 700% 수익을 워런 버핏에서 대단하죠. 그냥 기본 수익률이 한 몇백 %입니다. 최하가 그냥 몇백 %예요. 700%의 수익을 기록했고요. 이 밖에 비아디나 기타 여러 중국의 제조 관련 기업들은 상당히 좀 많이 주식을 샀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의 IT 기업에는 워런 버핏이 좀 투자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다른데 지금 최근에 워런 버핏이 애플에 지금 투자를 다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일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예전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 빌 게이츠가 알파벳에 투자를 권유했는데 워런 버핏이 그걸 이제 흘려들었는데 그 부분은 참 후회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주 투자도 워런 버핏이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이미 지금 좀 많은 자금이 중국 쪽은 물론 미국 국내에서도 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좀 격화되면은 버핏 입장에서는 사실 좀 좋을 게 없잖아요. 이 부분도 좀 우리가 가려들어야 되지는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사실 워런 버핏은 가치주의 투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다른 속내가 좀 있는 건 아닐까요? 일단 그 이유보다는 확실히 워런 버핏은 노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요. 주말 동안에 사실 중국에서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4월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호재가 하나 나왔는데 그때 제가 차이나 이슈 가이드를 제가 하지 못해가지고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중국이 외국인 투자자들과 합작회사, 특히 금융 쪽에서 합작회사의 경우 대주주를 인정해주겠다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이거든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금융회사의 경우 외국계 합작회사 지분에 대해서 외국계가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줬고요. 실제로 UBS가 51% 이미 신청했습니다. 지금. 만약 UBS가 만약에 이 신청 받아들여지면 처음으로 금융사에서 외국계가 중국 내에서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중국 투자의 새로운 길을 워런 버핏 찾을 수 있다. 워런 버핏은 사실 기술주 투자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해도 금융주 투자는 꽤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금융 투자 이 중국 열어준 부분, 이 열어준 부분에 지금 전 세계가 다 흥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흥분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합작해서도 지분을 지금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들을 좀 이슈 포인트로 좀 잡은 것 같고요. 워런 버핏이 이야기하는 이 중국 투자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좀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에서 중국이 개방을 선택을 하면 결국 새로운 투자 기회가 다시 한번 또 온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은 아주 좋은 접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좋은 포인트를 워런 버핏이 전 세계적으로 메시지를 좀 던졌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텐데요. 네,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글로벌화 거대 자본화되고 있는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알리바바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알리바바도 있고요. 네. 워런 버핏도 이런 것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포커스 좀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살짝 시대가 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날 지금 보복을 외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은 지금 합치고 있어요. 합종연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서로의 그러니까 자기 영업의 그 경계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지금 영화관에서 지금 1,000만 관객 돌파한다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벤져스 인피니티.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마블 스튜디오로 알고 있는데 사실 월트 디즈니 거예요, 이게. 월트 디즈니가 마블 스튜디오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글로벌화, 거대화, 집중화가 되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엄청난 포식자죠. 식욕이 왕성합니다. M&A 엄청 많이 하는 그런 회사인데, 알리바바와 마찬가지로 역시 몸집을 계속 불리고 있고, 세계 공룡들이 계속 몸집이 커가고 있고요. 중국도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이 증권사하고 금융회사도 이번에 지분을 풀어주면서 일대 재편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쪽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한 줄 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런 이슈들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유망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면 좋을지 가장 궁금할 텐데요. 네, 오늘은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상당히 좀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겹치는 회사입니다. 메이디 그룹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메이디 그룹은 이제 코드 번호가 000333, 000333, 10천에 이제 상장되어 있고요. 네. 이 메이디 그룹은 뭐 하는 회사냐면, 가전제품 회사예요, 가전제품 회사. 근데 이 메이디 그룹도 식성이 상당히 좋아요. 예, 일본의 도시바 가전 부분을 전부 다 인수를 했거든요. 식성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M&A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하는 기업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계절적 포인트가 좀 맞는다는 부분. 전 사실 메이디 그룹하고 내일 소개시켜드리긴 하나 더 있는데, 이 두 기업을 언제 이거 소개시켜드려야 되는데, 이거 언제 하지 하다가 주가가 좀 밀리더라고요. 너무 고맙게도. 그래서 제가 보면서 좋은 타이밍이다 생각해서 지금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메이디 그룹 같은 경우 어떤 회사냐면 중국 내 이제 가전제품 1위입니다. 중국 가전제품 전체 1위고요. 그 다음에 전체 매출 중에, 그런데 에어컨 부분만 2위에 2위인데 에어컨 부분 전체 매출의 한 41%를 차지하고 있고, 절반 정도가 에어컨입니다. 이게 여름이 오잖아요. 덥잖아요. 중국은 또 더울 때는 엄청 더워요. 대륙 스케일로 덥거든요, 중국도.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 더울 때 주가가 빠져서 오히려 더운 걸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중미 무역 분쟁에도 중국 내수 자체가 한 57%, 내수가 좀 많아요. 대신 미국에 수출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LG하고 여기에 너무 밀려가지고, 지금 그쪽은 보고 있지 않고, 신흥국 위주로 메이디 그룹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수출도 있지만 해외 수출을 미국 제외한 쪽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10년 전에는 에어컨 있는 집이 많았나요? 그렇지 않죠? 에어컨 있는 집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좀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에어컨이 웬만한 집이 이제 다 있죠. 그런 걸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이제 막 에어컨을 사기 시작했다. 집에 에어컨을 장만해 놓고 있다. 이제 막 에어컨을 장만할 생각을 막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요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최근에 인수했던 일본 도시바 가전사업 부분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종합 가전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 이 부분, 그리고 메이디 그룹이 상당히 LG전자를 많이 따라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요. 시그니처라는 것도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충분히 먹힐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해서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 조정을 좀 줬어요. 지금 4월, 5월에 이런 조정 주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조정을 줬습니다. 지금 실적 우려랑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중미 무역 분쟁으로 좀 많이 밀렸는데, 무역 분쟁이 그렇게 많이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저 보여집니다. 그렇게 많이 영향을 안 받는 기업이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딱 좋은 매수 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51.700은 매수 제시 드리고요. 소폭만 조금만 더 밀리면 바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손절가는 47.600인데, 이 부분 이란입니다. 이란을 이탈하면 손절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 여기서 이제 조정을 주고 흥바다가 여름이잖아요. 이제 에어컨 막 팔리기 시작하게 되면 오르겠죠? 오르는 때 이제 1차 목표가를 이 라인으로 제시를 드리고, 2차 목표가는
우리나라 가전 성장률 P가 좀 더해가지고 68.500까지 2차원평가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2차원평가 60.000, 2차원평가 68.500 이렇게 좀 보시면 아주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지금 프리미엄 소비 성향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메이디그룹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기차게 또 알찬 내용들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여기 부엉 빨리 나와야 되겠네요. 네,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이선주 멘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네. 다양한 이슈들 점검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살펴보면 좋을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즉 CBDC에 대한 TF팀을 구성하고 상반기 중 연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신임 금강원장에 윤석헌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윤석헌 내정자는 평소 여러 공식 석상에서 암호화폐 가능성뿐 아니라 육성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해온 인물입니다.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 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이슈 점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뉴스인지 먼저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네, 한국은행이 이제 디지털 화폐죠. 중앙은행이 발행한 암호화폐 CBDC라고 해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큐런시 CBDC로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공동 연구 TF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에 연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어떤 의견이 담길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3년 전부터 한국은행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검토를 시작을 했고요. 또 올해 전담팀까지 신설하는 등 동전 없는 사회를 위해서 암호화폐를 활용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통화가 지급과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국제기구의 그 디지털 화폐 CBDC 관련 논의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전부터 이 암호화폐를 좀 언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어떤 입장을 유지해 왔었나요? 네, 한국은행은 이제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거는 2016년부터입니다. 이때 이제 이 총재가 그해 10년사에서 핀테크 그리고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에서 이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정책 여건, 그러니까 특히 지급결제 제도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중장기 지급결제 업무 추진 전략이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 12개 중점 과제 중에서 하나로 디지털 통화 및 분산 원장 기술 확산 대응을 꼽았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디지털 통화가 널리 쓰이면 금융결제는 물론 통화정책 그리고 금융안정과 금융시장 등 전반적이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최적의 규제 방안을 마련해 두고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래서 모니터링 그리고 연구 수행, 이 밖에도 국제적인 논의 참여 및 외국 중앙은행과의 협업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건 2016년인데 올해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실행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다면 지난해에는 좀 어떤 행보를 보여왔었나요?
네, 지난해는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요, 블록체인과 원장 기술, 분산 원장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금융에 접목된다면 디지털 혁신의 큰 진전을 이뤘다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한국거래소 장외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타트업 주식거래 시스템이 KSM이라고 있는데 이 KSM이 블록체인으로 공인인증서 기능을 대체하기 시작했다고 분석을 했고요. 또 9월에 사업자 선정을 통해서 금융거래와 매매 체결에도 블록체인을 적용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화폐 11EC 공동연구 태스크포스 TF팀을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지급결제 시스템에 접목할 수 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한국은행 동등 없는 사회의 이 시범 사업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좀 너도 나도 사업에 뛰어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 기술이 좀 실제로 금융권에 좀 도입됐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아직은 이르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은행 행보가 장기적 관점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계속 시도를 하는 것이 큰 측면이 있고요. 여전히 분석 단계이고 실제 발행은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 보고서에서 현재 체제를 유지한 상황에서 CBDC를 발행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개인과 법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기술적 법적 한계가 있고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금융권 안에서 활용하기에는 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 총재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신임 금융통화위원으로 추진된 임지연 후보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JP모건 출신인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든요. 암호화폐, 법정화폐를 대신하기는 좀 힘들다, 경쟁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의견을 밝혔는데 JP모건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혼재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우리 투자자분들께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겁니다. 멘토님,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암호화폐입니다. 네,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암호화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암호화폐도 이제 햇빛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가이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암호화폐가 이제 제도권 금융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좀 어두웠던 데서 정말로 이제 빛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움직임도 이제 오늘 이슈로 살펴봤지만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두 번째 이슈에서 윤석현 금감원장 내정자의 행보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윤석현 신임 금감원장 임명은 이제 한마디로 암호화폐 업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공개석상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가능성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거래소 폐지 등 강한 규제보다는 좀 더 나은 규제 방안을 완화해서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지금 시그널들로 봤을 때는 암호화폐 곧 제도권 안에서 좀 양지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가이드 한 줄평 작성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코인 가이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하루에 하나씩 코인 대한 정보를 알아가는 시간이죠. 오늘도 코인 강의 시간이 왔는데요. 네, 손주 멘토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또 핫한 코인 중에 하나인 트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트론에 대해서 강의 시작해 주시죠. 네. 지금 보이시나요? 이 잘생긴 분, 환한 미소가 인상적인데요. 이분이 이제 코인 트론의 개발자인 저스틴 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리플 코인 초기 개발자 출신이기도 하는데요. 2015년 포브스 선정 중국을 움직이는 30대 이하 30인에도 선정이 됐고, 또 2017년 포브스에도 또 아시아를 움직이는 30대 이하의 30인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분뿐만 아니라 아울러 구피 파트너십이라든지 알리바바 출신의 데이터 마이닝 전문가가 합류를 해서 좀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또 기업 분석을 좀 드리면요. 일단 본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해 있고요. 저스틴 선 경영진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2017년 8월에 최초로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과 스토리지 기술을 이용해서 글로벌 분산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탄생을 했고요. 총 발행 한도는 1,000억 개.
그리고 시장 유통량은 현재 약 657억 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운용 플랫폼을 좀 전반적으로 보면요. 한마디로 블록체인과 분산 스토리지 기술을 이용해서 전문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 건데요. 블록체인 기반 분산 스토리지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암호화폐고 화폐 단위는 TRX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래 현황을 보면은 원래 코인네스트에서만 상장 거래되다가 올해 이제 4월 5일부터 빗썸 그리고 4월 11일부터 업비트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을 마치고 이제 좀 기술적 특징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데이터로부터의 해방을 큰 특징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트론이 이제 데이터의 제한 없이 우리가 문서나 사진, 비디오, 콘텐츠 등을 보존하거나 공개할 수 있어서 이제 큰 이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콘텐츠의 유효화, 콘텐츠의 제공이나 보급을 디지털 자산으로 보급을 함으로써 그 자산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건데요. 중개자 수익을 콘텐츠 제작자에게 이제 환원함으로써 그 환원이 되니까 콘텐츠 질을 높여주고 또 참여 동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성에 또 제한이 없어서 사진, 만화, 음악, 영상, 여러 가지 모든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콘텐츠가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퍼스널 ICO인데요. 즉, 퍼스널, 개인, 콘텐츠를 ICO 형태로 자유롭게 넓힐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프라를 구축을 잘 할 수 있는데 왜냐 하면은 이제 분산형 가치 교환, 자립적 게임, 게임 시스템 등을 포함한 이런 분산형 인프라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가 이제 활성이 됨으로써 트론은 좀 자유롭게 엔터테인먼트 관련 콘텐츠를 분산을 함으로써 좀 공유를 하고 생태계를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아직 시간이 좀 남으면 이어서 좀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론의 기술적 특징으로는 DPoS 합의 시스템을 또 예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체결 방식 여러 가지, POW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대표자를 선임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합의 시스템을 채택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융통성 있게 의견을 모아서, 변화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3세대 블록체인으로서 그 규정을 정해서 고유의 틀 안에서 변화를 인정하면서 발전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하는 생태계에 맞춰서 또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 그래서 트론이 또 중국에 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쪽 인프라도 좀 형성이 잘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최근에도 시세를 보면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주목해야 되는 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론 코인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 총 발행 한도는 1,000억 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시장 유통량은 약 650억 개 정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장에 좀 유통되고 있는 코인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코인의 시세는 좀 올라가는데 힘이 좀 딸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거와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네. 유통이 많다고 해서 네. 그거와 다르게 또 트론 자체에 또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트론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그 계획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좀 더 시세적으로 올라갈 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선주 멘토님과 함께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주 멘토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배역에서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